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모스크바 출신의 미술평론가 알렉산드라는 한국 문화를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문화라 멸시했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야. 진정한 예술의 깊이가 없어. 그녀의 독설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딸과 함께 한국행을 선택한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편견을 지켜나가던 알렉산드라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영혼을 움직인 한국에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온 알렉산드라입니다. 모스크바의 창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제 기분처럼 회색빛이었죠. 예전에는 이곳에서 꽤 유명한 미술 평론가였어요. 러시아 미술의 차가운 눈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경제 위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이 바뀌기 전이요. 거실에서는 제 딸 카차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카차는 이제 11살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슬픔을 느끼기엔 충분히 컸죠. 창문 유리에 비친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카차는 제게 남은 전부예요. 히터를 켜놓았는데도 오늘 우리 아파트는 유난히 춥게 느껴졌어요. 한때 값진 그림들과 미술책으로 가득했던 벽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지난달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소장품을 팔았거든요.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하나씩 떼어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미술 커뮤니티에서 또 메시지가 왔네요. 폰을 들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글이었어요. 한국이라니. 그 생각에 얼굴을 찌푸렸죠. 대학에서 동양 미술을 공부할 때 한국 미술을 접한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 문화는 모두 표면적이고 진정한 깊이가 없어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저 화려한 이미지와 상업적인 대중문화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더 많은 게시물을 살펴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술가, 작가, 평범한 사람들.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었죠.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삶을 찾아서요. 그냥 도망치는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진정한 러시아인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이야. 그러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정현박이라는 사람의 다이렉트 메시지였어요.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든 제 과거 비평 글들을 읽었다더군요. 그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흥미로웠어요. 서울에 성장하는 미술계와 저 같은 비평가들을 위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거의 무시할 뻔했어요. 이 한국 사람이 진정한 미술 비평에 대해 뭘 알겠어요? 깊이 있는 러시아. 예술 철학에 대해서? 세기를 거친 우리의 미학적 전통에 대해서? 엄마, 누구예요? 카차가 제 옆에 나타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 아니야 라고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온 메시지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제 친구 소냐가 말한 그 한국이요? 케이팝이랑 예쁜 화장품이 있는 나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니 놀랐죠. 한때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카차가 잠든 후 어두운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제 위기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 많은 불확실성, 더 많은 어려움, 더 깊은 좌절이었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비자, 일자리, 카차를 위한 학교에 대해서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활기찬 거리가 있는 서울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죠. 모스크바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전에 존경했던 러시아 예술가 마리나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2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밝은 갤러리에 서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날 수 있을까? 카차를 그렇게 낯설고 우리 모스크바와는 너무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날 이유와 머무를 이유를 저울질했죠. 머무를 이유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넷째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울행 편도 티켓 2장을 예약했어요. 이건 임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고요. 진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나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일부도 뒤에 남기고 있었죠. 내 자존심, 내 확신, 내 정체성이요. 가방을 싸면서 카차에 들뜬 얼굴을 보고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이것이 모험이었죠. 저에게는 패배처럼 느껴지고 있었지만요. 제 의심에 대해서는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가 러시아의 깊이와 영혼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제 편견을 공유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곳에서 항상 이방인일 것이라는 제 두려움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떠날 때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문을 잠그면서 다시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엄마, 슬퍼요? 카차가 제 얼굴을, 눈빛을 살폈어요. 아니, 거짓말했어요. 그냥 우리의 새로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택시가 눈 내리는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사랑하는 도시가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황금빛 돔들, 웅장한 역사적 건물들, 한때 제가 존경받는 비평가로 활동했던 장소들이요. 눈을 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그저 낯선 얼굴들의 바다만 보였어요. 제가 속하지 않는 곳, 화려하지만 진정한 깊이가 없는 곳이요. 이건 일시적인 거야 라고 공항에 도착하면서 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야. 하지만 주머니 속 여권의 무게는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손에 든 편도 티켓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이 건조하고 피로했죠. 옆에서는 카차가 자리에서 들썩거리며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 아이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아이를 위해 미소 지으려고 했지만 불안감으로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초현대적인 구조물이었죠. 제게는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모스크바의 따뜻한 색감과 익숙한 건축 양식과는 너무 달랐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밝은 조명, 반짝이는 바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글 표지판이 사방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낯선 인파 속에서 카차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잘못된 행성에 착륙한 것 같았죠.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온라인으로 연락했던 정연박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산드라와 카차. 그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 가방을 들어주려고 손을 내밀었죠. 호감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 어떤 것도 좋아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환대 앞에서 방어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연이 서울을 지나 운전하는 동안 밤인데도 도시는 마치 별들의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죠.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정연이 세련된 상점들과 카페가 늘어선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많은 갤러리가 모여있는 인사동이에요. 이곳에서 흥미로운 한국 예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다 표면적인 장식일 뿐이야. 어디에 진정한 예술이 있지? 어디에 영혼의 깊이가 있는 거지? 새 아파트는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깨끗한 욕실이 있었죠.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작동했어요. 건물에는 24시간 경비가 있었고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집이라기보다는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카차가 잠든 후에 12층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였어요. 모스크바의 역사적인 풍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다음 몇 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카차를 새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모든 교실에 첨단 기술이 갖춰져 있었죠. 아이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카차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고 한국어 단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죠. 그 후에는 한국어 수업에 가고 있었어요. 한글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처럼 보였어요. 발음이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저보다 빨리 배우는 것 같았어요. 수업의 맨 뒷자리에 앉아 나이 들고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쇼핑몰에 가면 제가 읽을 수 없는 상품 라벨에 당황했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종종 원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도 했죠. 한 번은 빵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생선 과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카차와 한참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 금발, 키, 러시아인의 외모를요. 저는 달랐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죠. 누구도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외부인이었죠. 소속감이 전혀 없었어요. 정연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미술관을 소개해주고 현지 예술가들을 만나게 해주었죠. 한국의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지요. 그는 제 미술평론가 이력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당신의 러시아적 시각은 이곳에서 매우 가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미술계는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갤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작품들이 제게는 의미 없게 보였어요. 색상이 너무 밝고 주제가 피상적으로 느껴졌죠. 비평글을 썼을 때 정연이 그것을 읽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표면만 보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 미술의 깊이를 보려면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해야 해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깊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가 피상적이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죠. 만약 제가 그것에 대해 틀렸다면 또 어떤 것들이 제 편견에 불과할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연이 우리를 중요한 미술 전시회 개막식에 초대했어요. 갤러리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며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불편하게 구석에 서서 존재감 없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밝은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여성이 다가왔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존경했던 예술가 마리나였어요. 그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알렉산드라, 정연이 당신이 서울에 왔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반가워요. 그녀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안아주었어요. 한국 전통 음료를 마시며 마리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한국 문화를 피상적이라고 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고 있는 카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 생각을 정당화하고 싶었죠. 왜 러시아 문화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카차를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그 아이는 제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이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일기를 쓰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항상 제 의견과 판단을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카차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 전통 종이접기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화려한 색지가 아름다운 학으로 변해 있었죠.
자랑스럽게 제게 건네주었어요. 봐요, 엄마. 이렇게 단순한데도 아름답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아름다움은 복잡함이 아니라 완벽한 균형에 있대요. 종이학을 손에 쥐고 살펴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죠. 마치 제가 그토록 오해했던 이 나라처럼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봄에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뜨거운 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죠. 우리의 작은 아파트가 드디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카차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러시아 소설책과 한국 미술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서울의 유명한 갤러리에서 러시아와 한국 미술의 연결성에 관한 에세이를 써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미술계의 제 러시아적 시각을 원한다는 거였죠. 이것은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비평가라는 증거였어요. 그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일을 구했어, 카차.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딸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한국어를 러시아어만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죠. 제가 모스크바에서 데리고 나온 그 작은 러시아 소녀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와, 정말 좋겠다.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이 한국 세계를 제보다 훨씬 능숙하게 헤엄치고 있었죠. 에세이를 위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정연이 그의 갤러리 키를 주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미술책을 뒤적이며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죠. 수백 년 된 한국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개 낀 산수와 빈 공간의 중요성,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니멀한 미학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여전히 러시아 미술의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흥미롭지만 단순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18세기 유명한 한국 화가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는 60년 동안 같은 산을 계속해서 그렸다고 해요. 각 그림은 다른 계절, 다른 시간,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죠. 그의 작품들을 다시 꺼내 정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산은 단지 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하는 감정의 우주였어요. 인내와 시간과 지혜가 담긴 작품이었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밤새 더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절제된 아름다움의 한국 도자기 몇 개의 선만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서예,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건축에 대해서요. 아침이 되어 에세이 초안을 다시 읽어보니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는 제 오래된 편견으로 쓰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보기도 전에 한국 미술이 피상적이라고 단정했던 그 목소리로요. 제 글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썼어요. 러시아인의 눈으로 한국 미술을 처음 접했을 때의 오해에 대해, 익숙한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편협함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썼어요. 에세이를 완성했을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진실이었을 뿐이었죠.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갤러리에 보냈어요. 사흘 후 에세이가 온라인 미술 저널에 게재되었어요.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죠. 한국 예술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대학에서는 강연 초청이 왔어요. 정연은 너무 기뻐서 평소보다 2배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죠. 당신의 에세이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솔직함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기뻐해야 했지만 더 중요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공 자체보다 제 시각이 바뀐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정연이 우리를 전통차 예식에 초대했어요. 고즈넉한 한옥에서 방석에 앉아 있었죠. 차 선생님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차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든 동작이 의식적이고 정교했어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순간이 의미를 담고 있었죠.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진 완벽한 동작이었어요. 그녀의 손길,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 각 순간에 쏟는 완전한 집중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이런 기반이 있었어요. 수세기에 걸친 정교한 전통, 작은 디테일에 담긴 의미, 일상적 행위 속의 예술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봐왔는지 깨달았어요. 그 주 후반에 미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유명한 한국 비평가가 현대 설치 미술에 대한 재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죠. 6개월 전이었다면 분노했을 거예요. 제 의견을 목소리 높여 방어하고 러시아 미술의 우월성을 주장했을 거예요. 대신 경청했어요. 그의 관점을 고려했고 제가 놓친 문화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죠.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이에요. 그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그 비평가는 미소 지으며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서 대화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 남편을 꿈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어떤 미술관을 함께 걷고 있었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강렬한 풍경화가 한국의 섬세한 수묵화로 바뀌고 있었죠. 러시아의 감정적인 표현주의가 한국의 절제된 미니멀리즘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밝은 빛이 가득한 문을 통해 사라졌죠.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감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를 생각하면서 슬픔만 느끼지 않았어요. 성장하고 배우고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시작한 저를 그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은 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쌓았던 벽, 편견과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러시아인이에요. 여전히 러시아 문학과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도 그들만의 깊이, 그들만의 지혜,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피상적이지 않았어요. 피상적이었던 것은 제 이해였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편견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벽을 쌓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